간밤에 국제유가가 급 반등세를 시현했습니다. 38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나 증가폭을 보여주면서 42달러 선까지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는데요. 지난 2009년 이후로 6년 반 내 최대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너지 업종도 전체적으로 강세를 시현했는데 자세한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죠? 예, 사실 국제유가 지금까지도 수요와 공급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간밤에 더 큰 이슈였던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역시 오펙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역시 여기서 감사 논의가 있을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급하다라는 거죠. 현재 이런 유가 하락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뭔가 빠르게 유가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여타 국가들이 과연 합의를 해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렇다면 유가 전망이 지금 바뀔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뀔 수 없다입니다. 기본적인 공급 우위 전망은 현재 바뀔 수 없는 국면이고요. 만약에 오펙에서 이제 소폭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폭의 조정은 나타날 개연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오펙이 잘못 줄이면 미국이나 러시아가 그러니까 비오펙 국가에서 크게 늘리면서 오히려 공급량 헤게모니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펙은 크게 줄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유가 움직임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가 자체는 그동안 공급 우위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내렸고 이 쏠리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선물 매도 포지션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줄인다고 해도 유가는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공급 우위 전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난 86년에 실제로 오펙이 이런 비상회의를 가진 이후 생산량을 감소시켰고요. 이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실제로 유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지 시장에서는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의 급반등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종목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유가 선물과 같은 쪽에서도 쇼커버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 감산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급 우위에 대한 전망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 진정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WTI 지금 현물 가격인데요. 바닥에서 10%의 급등이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아주 폭증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거래량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등락은 있더라도 저점은 확인했을 가능성, 일단 하락의 일방적인 방향성은 브레이크를 걸었을 가능성이 주가와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거죠. 다만 여기서 상승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가가 내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 비축률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석유 수입량을 크게 늘렸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미국의 가솔린 소비, 특히 드라이브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늘어나고 있어서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가 일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는 박스를 보이거나 아니면 스윙 정도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쏟아져 내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머징 국가의 전반적인 전력 믹스를 보시면요. 석유가 지금 한 6%가량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에너지원의 사용도가 가스나 아니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석유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가장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아세안 국가의 전망이 이러하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나머지 국가들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가스 쪽을 늘려나가면서 지금 현재 공원에서 석유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발전 수요라든지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또 가격 자체가 워낙 등락이 크고 비싸다 보니까 남방 쪽의 수요도 과거 대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석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가의 향후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나타났던 급락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소집한 회의가 무산된다든지 회의를 했는데도 아무 결과도 없이 결국은 유가의 하락 방향으로 다시 끄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 뭐 15달러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가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위쪽으로 돌아서긴 어렵다. 그런데 지금 하락의 브레이크는 걸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밤에 있었던 오펙 회의에 대한 이야기나 또한 국제 유가의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먼저 미국의 정유화학 업종 중에서 과연 그 관련 종목 중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뭐 석탄, 석유, 그다음에 가스 종목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에너지 업종들, 특히 뭐 드릴링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신저가였습니다. 미국에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매일 신저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의 움직임, 특히 피바디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도 크게 발생시키면서 40%의 주가 급등한 것은 뭐 절대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쇼커버링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 종목에 지금 추세적인 반전이 나오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멈출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기본적인 에너지 수요 자체가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은 국면이고요. 또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주요 이머징 국가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난방유 수요라든지 아니면 석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들 종목의 추세 반전 가능성은 낮다. 다만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쇼커버링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거래도 증가하고 단기적인 뭐 반등 개연성 정도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쇼커버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적으로 반전하기에는 힘들 것이다라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흐름은 어떤가요? 네, 뭐 국내주들도 최근에 다 안 좋았죠. 뭐 지수가 내리는 구간에서 뭐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또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뭐 관련된 종목군들도 낙폭과 대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유주와 화학주로 한번 나눠 생각해 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의 움직임에 조금 뒤늦게 쫓아가는 정제 마진의 움직임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복합 정제 마진이 떨어지고 있죠. 이걸 레깅 시킨 것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전반적인 정제 마진 하락에 따른 3분기 실적의 둔화 가능성 뭐 완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추세적으로 뭐 반전은 못할 거니까 여기서 또 저점을 깨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주고 정말 뭐 15달러가 아닌 30달러까지만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정유주들은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절대 가격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3%를 넘어가는 구간, 뭐 4%를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강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깨졌다가 되돌리는 힘이 강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유주는 뭐 이제부터는 이 종목으로 뭐 크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개념보다 뭐 방어주 혹은 뭐 배당 관련주의 개념으로서의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정도의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꾸준하게 제가 안 좋은 의견 계속 뭐 40만 원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40만 원 얘기 나올 때 안 된다 이건 뭐 이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현재 가격대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초유분 가격이 전부 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뭐 에틸렌이라든지 부타디엔이라든지 뭐 전부 빠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나프타 가격 자체도 조정을 받고 있고. 근데 이런 기초 유분들이 대부분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프타 가격의 하락분,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이 나프타를 분해해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의 움직임, 이 두 가지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스프레드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실제로 주요 제품 가격들도 유가 하락에 전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DP라든지 ABS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빠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도 하락 낙폭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프타나 기초유분의 하락분보다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 하락분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스프레드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종목은 실적이 예상보다 작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정유업종처럼 낮아진 게 아닌데 빠지는 건 똑같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의 가격 회복은
석유화학 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뭐 효성이라든지 롯데케미칼처럼 여전히 뭐 실적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군들로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또 개별 모멘텀도 있는 양상이죠. 롯데케미칼은 뭐 배당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효성은 최근에 뭐 스판덱스라고 하는 뭐 석유화학과 연관되어 있고 실제로 석유화학 내에 있는 이쪽 업종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이들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 자체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유화학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의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까지 롯데케미칼과 효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주들 가지고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돌파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돌직구 함께 하시죠.